안녕하세요. 더 선명한 텍스의 김선명 세무사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에 대해 설명드리면 더텍스 세무회계 세무사들이 이슈가 되는 세금과 관련해서 공부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해 주려고 하는 공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김준성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우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궁금함이 있을 텐데요. 이 가상자산 과세가 되는 이 가상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적 증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좀 이 투자 광풍이 불었던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시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예전에 싸이월드에 있는 뭐 도토리라는 어떠한 그런 가상 코인 같은 또는 뭐 게임에서 우리가 아이템을 살 수 있는 그런 코인들 그런 것들도 그러면은 혹시 어떤 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현재 그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으로 정해져 있는 항목 중에 다만 다음의 각호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제어 있는데, 그 중에 정해져 있는 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의 결과물 또는 이제 전자화폐는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아서 이제 과세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싸이월드의 도토리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싸이월드라는 회사가 암호화폐에 이제 상장을 해서 코인을 거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토리와 그 코인은 좀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이라고 봐서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랐네요. 이전에 그 싸이월드의 그 도토리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싸이월드라는 회사가 또 상장한 코인이 별도로 맞습니다.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는 이제 과세 대상이 된다. 네, 좀 새로운 걸 알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가 제가 알기로는 그 내년부터 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그게 1년 유예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대로 따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하기로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1년을 유예를 했죠. 그래서 23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된다. 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과세에 대한 부담은 없겠어요. 뭐 1년이 남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상자산 이 과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이 가상자산 과세 어떤 수두로 과세가 되고 있죠? 소득으로 과세하겠다고 개정안이 나왔고요. 기타 소득의 세율은 20%, 그리고 양도 또는 대여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개정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기타 소득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필요 경비가 있다거나 이런데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이제 그 세금을 계산하는 어떤 과세 표준 네. 이런 건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취득 원가를 빼고요. 취득 부대 비용을 빼서 이제 양도 차익을 산정을 한 다음에 세율 20%를 매겨서 분리 과세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네. 과세를 하고 2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네. 그럼 선생님 이 분리과세 이게 조금 뭐 우리 구독자분들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이 분리과세라는 게 뭐죠? 분리과세는 이제 정책상 목적으로 종합과세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세율로 분리해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이제 소득이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기타 소득, 그다음에 뭐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분류 과세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알기로는 그 분리과세 설명 중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같은 경우는 뭐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즉 2천만 원을 초과하면은 종합합산과세가 되는데 맞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도 그러면 그렇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뭐 초과가 되면 합산이 되나요? 뭐 그러진 않고요. 일단은 무조건 분리과세 20%의 세율로 과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타소득과세고 20%로 세율이 적용이 되고 다른 자산과 합산되지는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라고 뭐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 한 가지 또 덧붙이자면 기본공제가 250만 원까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소득은 5천만 원 또는 250만 원이지만 이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 소득 기본공제는 250만 원이 무조건 이제 픽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차익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 원가라든가 네, 뭐 그런 필요 경비를 빼게 돼 있죠. 네, 그럼 이런 필요 경비, 먼저 취득가액부터 여쭤볼게요. 네, 이 취득가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뭐 빗대어서 주식과 뭐 좀 비교해서 그렇죠. 생각해 본다면 네, 네, 네. 우리가 이제 취득할 때 그 가액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혹시 뭐 세무사님도 가상자산 투자 해보셨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도 이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마감이 전혀 없죠. 예, 네. 그러면 취득하는 당시 가액들이 되게 상당히 뭐 여러 가지일 텐데 이 취득원가 저희가 그러면은 이 취득가액을 뭐 하나하나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뭐 평균액으로 해가지고 뭐 1년에 한번 뭐 계산을 한다는 건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이제 선입선출법이라고 해서 양도한 자산이 있으면 제일 먼저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선입선출법 즉 네. 우리가 양도를 하게 되면 먼저 취득한 가상 자산부터 판걸로 보겠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평균적인 취득원가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취득원가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죠. 아, 네. 그럼 상당히 좀 뭐 복잡하겠네요. 네. 어찌됐든 취득원가는 하나하나 관리를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부대 비용, 취득원가는 그렇다 치고 부대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거래 수수료겠죠. 일정한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나오는 수수료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의뢰하는 세무 관련된 비용들도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 가상자산의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금액,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는 건데 네. 취득가액 같은 경우는 각각 다 관리를 해서 선입선출법, 즉 양도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취득한 것부터 판 걸로 보겠다. 네. 그리고 필요경비에는 여러 가지 뭐 수수료도 있지만 세무 만약에 세무 신고를 대리했다면 그 신고 비용도 우리가 필요 경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예. 지금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우리 국내 거주자인데 또 국내도 거주자도 있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같나요? 아니면 다르나요? 일단은 기타 소득은 같지만 그 과세 이제 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게 이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자산 소득의 20% 또는 지급 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원천징수 시기는 가상 자산을 대여, 양도, 인출하는 경우에 이제 그 인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원천징수 시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해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네. 우리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꼭 양도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거래소에서 인출을 할 때에도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자, 아까 거주자 과세 방법에서는 원천징수란 말을 제가 못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면 거주자는 원천징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원천징수는 없고요. 그 이제 1년 동안 벌어들인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 다음 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 이제 기타 소득으로만 과세 합산해서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그거네요.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거주자는 원천징수가 없이 우리 종합소득 신고하는 5월 달에 네. 그 전년도에 대한 그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다 합산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합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을 하는 거고. 네, 다른 소득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이제 종합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기타 소득은 합산 과세가 아니라 기타 소득만 분리과세로 분리과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이 세법상 거래를 보게 되면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는 이 조세 조약을 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자, 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이것도 조세 조약에 그 살펴봐야 될 어떤 필요성도 있겠죠?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개정안에 나와 있는 일정 코멘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인 개정안이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이제 새로이 시작하는 과세 방안이라 더 가봐야 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비거주자와의 거래에서는 이 조세 조약도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도 뭐 해외에 이제 뭐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이 거래소가 국내 거래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해외 거래소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네.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가세관청이 알고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개정안에 나온 이제 개정은 그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급 내역을 제출하는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개개인이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에 대한 내역을 반기마다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다고 해서 해외 거래소에 대한 뭐 거래에 대한 거는 뭐 신고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말 뜻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자신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러면 과세관청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자진 신고를 안 했을 때 네. 어떠한 뭐 제재 사항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뭐 무신고 가산세를 매긴다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이제 해외 거래소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대응 방안은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등 이런 이제 의무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그 통해 가지고 의무를 주고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이제 뭐 크게 주겠죠. 아무래도 이제 가산세 같은 네. 경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재를 해서 성실 신고를 유도하겠다라는 게 아마 과세관청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가상자산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되는 건가요? 해외에서도 뭐 과세되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뭐 미국과 뭐 일본, 그다음에 뭐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다 과세가 되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과세가 뭐 자본소득이냐, 뭐 잡소득이냐, 뭐 기타 소득이냐 따라 다르지만 전부 다 이제 과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자,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내년부터 과세였는데 이제 어떤 뭐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시 1년 유예를 네. 아무래도 조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 뭐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1년 유예를 부담이 시켜줬겠죠. 됐죠. 네. 예. 자,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이제 23년도에부터 네.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23년도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가상자산을 팔았을 때 이 차익이 나오는데 이때 이 네. 차익을 계산할 때 이 취득가액이 네. 그러면 23년 이전에 어떻게 그 취득한 그 가액을 반영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상당한 세금이 나와서 사람들이 혹시 내년이나 이럴 때 뭐 다 매도를 하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그래서 이제 개정안 나온 거는 이제 22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처음에 내가 취득했던 가액 중 이제 큰 금액을 취득 원가로 가게끔 지금 개정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 저희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네. 과세되기 전년도 직전년 22년 이제 12월 말일 기준으로 자기가 실제 취득한 가액과 그 당시 시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하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의제 취득가고요. 지금 의제 취득가 자체를 적용을 시킨 것 자체가 개인들이 한 번에 매도를 했을 때 그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거래량이 많게 되면 시장의 이제 불확실성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금융상품 과세 부분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동일하죠. 아, 네, 예. 맞아요. 동일하게 되는 그 방법이네요. 가상자산,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되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도 지금 과세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23년도부터 과세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구독자분들께서 또 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뭔가 가상자산 관련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세라고 보기에는 쉽진 않지만 지금 이제 과세 방식 자체에 대해서 헷갈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일정 블로그라든지 인터넷을 찾아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 그리고 판 금액을 출금했을 당시에 원천 징수라든지 납부 이제 시기가 정해지는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거주자도 출금을 했을 때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양도했을 당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는 게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이것도 여쭤볼게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손실이 나거나 이익이 나면 통산을 할 수 있죠. 네. 손익을 통산할 수 있는데 이 가상자산 당연히 뭐 이익만 나는 게 아니라 손실도 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이것도 손익이 통산이 가능한 건지? 일단은 통산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 공제는 아까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금융소득에서는 5천만 원 또는 250만 원의 공제가 있지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기본 공제는 250만 원까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손에 대해서는 통산이 가능하지만 이율 공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좀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그 가상자산은 이제 손실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익 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자, 당해년도 우리가 소득세는 어떻게 보면 기간과세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우리가 뭔가 손실이 있고 이익이 난 부분이 있다면 통산이 가능하고 대신 이 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율 공제가 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슈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